317페이지에서 3가로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액이 인정, 확인되지 않은 경우 추계 결정 순서로서 아까 했던 내용으로서요. 매, 감, 환, 기. 양도가액을 알 수 없다 그러면 매, 감, 기. 매매사례가, 감정가, 기준시가, 순으로서 하는데 매매사례가로 갔을 때에 매매사례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또 감정가로 갔을 때 감정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기준시가로 갔을 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3가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대한 내용을 어디하고 같이 비교해 보냐면 실질 거래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그 내용과 같이 비교하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실질 거래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으로서 양도가액은 실질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 시점에서 팔았던 시점에서 돈 들어온 금액, 총 수익 금액에 대한 내용이 실질 거래가에 의한 양도 금액이죠. 여기에서 실질 거래가에 의한 필요 경비를 뺍니다. 실질 거래가에 의한 필요 경비는 실질 취득했던 가액에다가 자본적 지출에 대한 내용과 양도비를 더해서 산정된 금액이 실질 거래가에 의한 필요 경비. 실질 거래가인 양도가액에서 실질 거래가인 필요 경비를 빼게 되면 실질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 차익이 산정된다. 이게 원칙이죠. 이 원칙이고,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다. 양도가액이 분명치 않다. 이랬을 때 추계결정 순서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매매 사례가, 감정가, 기준시가, 순, 이 내용을 여기다가 맞춰봅니다. 자, 볼 때 여기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모른다. 그러면 그때는 매매 사례가, 얘가 매매 사례가였다면 여기도 매매 사례가로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 대신 이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이 얼마 들어간지를 국가가 몰라요. 모르니까 이걸 대신해서 이 정도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하여서 공제하는 것이 필요 경비 개괄적으로 산정된 공제다 라는 내용으로서 필요 경비 계산 공제 이렇게 있는 건데, 이제 여기서 볼 때 필요 경비 계산 공제에 대한 내용을 과연 국가가 적게 주겠는가 많게 주겠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가 입장으로서는 세금은요 많이 징수해야 돼. 많이 징수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의 금액은 적게 줘요. 적게 주니까 저희들은 이걸 뭐라 하냐면 개가치 산정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개가치 산정. 개가치 산정은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대신 적용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 시험장에서요 떠오른 것은 고상한 말이 떠오른 것은 아니고요. 시험장에 떠오른 것은 욕하는 게 떠올라요. 개가치 산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개가치 산정에 대한 내용인데 어떻게 개가치 산정했냐 볼 때 취득했던 시점의 기준시가, 기준시가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 정해진 가액으로서 실질 거래가 시가보다도 30 내지 40% 낮은 가액이에요. 그럼 낮은 가액에다가 3%밖에 안 해줘요. 어때요? 개가치 했죠. 개가치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산 공제는 3%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기본세에서는 거기에 대한으로서 토지 건물은 3%, 또 미등기인 경우는 0.3%, 부동산 권리는 7%, 부동산 취득 권리와 기타 자산은 1% 해가지고 숫자 적어져 있어요. 근데 그 숫자에 대한 전부 다 외우기는 힘들어요. 공무원 강의할 때는 저희를 또 이거 외우라 그래요. 하나, 우리 시험이 공무원 시험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3%만 기억하세요. 외울 때, 공무원 시험 공부하신 분한테 외울 때 3.71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만 외울 필요가 없고요. 3%만 기억하시면 돼요.
체킹은 곧 해줄 테니까 다시 이제 볼 때 여기에서 매매사례가로 해서 하는데 매매사례가 없었어요. 없다면 그때는 뭘로? 감정가. 그럼 얘가 감정가였다? 그러면 여기도 따라서 감정가입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대신 개가치 산정, 계산 공제가 적용돼요. 또 다시 감정가 알 수 없다 하면 기준시가로. 그럼 기준시가 있다면 여기도 기준시가, 여기도 기준시가.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대신 개가치 산정,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에 대한 내용은 어느 때 적용? 실지, 거래가에서 적용된다. 이걸 알 수 있겠죠. 실지 거래가에서는 자본적 지출에 대한 내용과 양도비용이 적용. 하나, 매매 사례가랄지 감정가, 기준시가일 때는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대신 개가치 산정. 개가치 산정은 3%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내용으로서 체킹할 거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누러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 밑줄. 양도 차익을 추계 방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경우 그 추계 방법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매감기. 양도가액이니까 당연히 매감기겠죠. 벌써 앞에가 양도가액이라고 적었잖아요. 그렇으니까 추계 결정 방법은 매감기에 의해서 계산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는 기타 필요경비 위에다가 적으세요. 자본적 지출 양도비.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를 기타의 필요경비로 칭합니다. 같은 말이겠죠. 자본적 지출 양도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 거기까지 밑줄. 필요경비 계산 공제 적용까지 밑줄. 그러면서 기억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3% 거기만 기억합시다. 그리고 D페이지 넘어가서 D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5번 부담부 증여 이거 버리세요. 문제 나온다면 계산 문제가 나올 건데 계산 문제 아주 까다로워요. 까다로우니까 계산 문제 나오면 틀리고요. 그리고 다시 2번 맨 밑에 2번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여기로 가겠는데 여기 가기 전에 문제 하나 더 풀어줄게요. 한손 노트에서 241페이지에서 10번 문제 물음표 앞 봅시다. 앞 보니까 필요 경비 또 앞에는요 실지 거래가. 이제 문제 키 잡았죠. 실지 거래가 필요 경비 1번에서 양도한 자산의 능률 유지 나왔죠. 그럼 이건 수익적 지출로서 필요 경비 불포함. 2번에서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일 때는 시가니까 시가 초과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불포함. 3번에서 당초 약정에 의한 이 말 나왔죠. 뒤에서 글자 찾기 지은 글자 있으면 그때 이자는 불포함. 지은 글자 없는 상태에서 이자 나왔으면 포함. 지은 글자 있고 이자 나왔죠. 이때는 불포함. 그 다음에 4번에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나왔으니까 의해서 필요경비 산입 글자 찾아봅니다. 있죠. 있으니까 불포함. 5번에서 하천법, 특정 다목적 댐법 기타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구역 내에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 부담금. 뭐 나옵니까? 수익자 부담금. 또다시 그 밑에 보니까 개발 부담금. 였으니까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 포함. 답은 거기에서 5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풀어드렸으니까 양도 차익을 산정했다 합시다.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을 산정하였어요. 산정하였으면 이 양도 차익 안에는 물가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 물가 인상분을 공제하겠다라는 내용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예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하여 주었으면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 금액이 나온다. 이걸 알려준 문장이 2번에서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을 위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금액 계산하려면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빼는 거다. 이런 내용이겠죠.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에 산식 기억하세요. 이 산식에 대한 내용으로서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면 양도 차익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건 일반적 상식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금액 산식에 대한 내용이 잘 외워지지 않아요. 왜 잘 외워지지 않냐면요. 여기에서 양도차익, 여기도 양도소득금액, 양도라는 단어가 겹쳤죠. 겹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겹친 글자는 빠뜨리는 게 좋아요. 빼요. 빼면 여기서 차자 나오죠. 장 나오죠. 차장소로 기억하세요. 차장소. 차장소로서 기억하면 되는데 갑작스럽게 안 떠오르면 연상해서 떠오르시면 됩니다. 연상하는 것은 차장이 손 들면서 버스 때리면서 오라이 했다. 그때 그 시절 생각하시면 돼요. 차장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없습니까? 있으면 좀 연로하신 분입니다. 예전에 버스에서 차장분이 계셨거든요. 그 차장분이 승객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넣어드리고 난 다음에 손 들면서 버스 때리면서 오라이 그랬어요. 그 대한뉴스에 나옵니다. 그럼 그거 연상하시면 돼요. 그 연상하시면서 차장선 되겠죠? 소득 금액은 6고루 차장 차익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그 밑에 박스에서 밑줄 치세요. 소득 금액은 6고루 차익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렇게 되고 그 옆에서 의의가 나오는데 의의에 대해서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험에서 뜻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 다 맞게 적어지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기 보유 공제란 말과 특별히 공제란 말이 겹쳐진 글자예요. 이 조건이 AND 조건입니다. AND 조건에 대한 이유로서 먼저 장기 보유 공제 이 양도 차익 안에가 물가 인상분 들어있다. 오랫동안 보유하고 양도하였으면 물가 인상분 들어있으니까 공제하겠다라는 것으로서 장기 보유 공제가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보유 기간을 주어져요. 보유 기간 3년. 보유 3년 이상 하고 양도하였다면 양도 차익액가 물가 인상분이 있으니까 공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유 3년이 보유 3년이 안 되고 팔았으면요. 그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유 3년 되고요. 특별히 공제는 이런 뜻이에요. 부동산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양도했다고 하였으면 자, 이 양도 차익에 대한 내용이 누적된 보유 이득입니다. 오랫동안 보유하고 양도하였다면 누적된 보유 이득이 크다는 얘기죠. 크고 이게 크면은 과세하는 가액에 대한 것도 커져요. 커졌으면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세율은 일반적으로 6%부터 45%까지 누진세율입니다.
누진세율에 대한 내용은 가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액이 높게 나온 구조가 누진세율 구조. 그럼 여기에서 세금액이 크게 나오죠. 양도소득세 세금이 크게 나오니까 나는 양도할 바에는 안 팔아. 양도소득세 납부할 바에는 안 팔아 그래요. 안 판다. 팔다가 공급이죠. 안 파니까 공급은 줄어갑니다. 자, 팔다의 반대말은요. 사다. 사다가 수요. 그래서 공급과 수요는 정반대. 공급이 줄었으면 수요는요 커져요. 정반대니까. 그럼 여기서 볼 때 살 물건은 없고요. 살 사람이 많다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양도소득세를 징수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역효과가 있어요. 그 역효과를 막기 위해서 깎아줄 테니까 팔아라 라는 특별히 공제예요. 이 특별히 공제에 대한 내용은 깎아줄게 팔아라 라는 으로서 국내 부동산 경기의 부양책입니다. 국내 부동산 경기의 부양책이다. 이렇게 나옴으로써 조건은요. 부동산 보유 3년 이상 이 조건을 갖췄을 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조건에 대한 이유로서는 내가 보유 플러스 특별공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갖춰야 돼요. 갖춰져서 부동산이면 토지, 건물로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끼워줘요. 하나 끼워주는 것이 입주권을 끼워줘요. 왜 입주권을 끼겠는가? 이 입주권의 의미가 소유했던 정전 주택의 의미이죠. 이게 소유했던 정전 주택. 주택이니까 건물이죠. 건물로서 입주권이 끼어 들어갑니다. 그럼 결국적으로서 토지, 건물, 입주권을 3년 보유,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였으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기타 자산 어떨까요? 부동산 아니죠?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에 따라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으로서 국내 경기의 부양책이니까 국외는요 안 되죠. 우리나라가 그 나라에 대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킨다? 우리나라 그렇게 강대국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이유로서 적용 체킹해 주죠. 먼저 2번 적용 대상.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밑줄. 토지, 건물. 그리고 그 옆에서 보유 3년 이상. 그리고 그 밑에서 입주권. 입주권에다가 밑줄 치고 이렇게 적으세요. 니꼬루. 소유했던 정전주택의 의미. 소유했던 정전주택의 의미.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제 가로를 이해할 수 있어요. 가로 보니까 가로에 대한 내용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된 건 제외 나오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된 것이 소유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외. 이 말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적용 배제가 나와져요. 적용 배제에 대한으로서 국외 동그라미. 국외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다시 토지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법 어긴 것은 제외입니다. 법 어긴 것은 미등기 제외. 3번은 아시겠죠? 3년 미만이잖아요. 보유 3년 안 됐으니까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럼 이제 아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것은 국내 부동산 그리고 보유 3년 이상 그리고 입주권 낀다. 그러면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런 일로서 아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먼저 고쳐주겠는데 단서
밑에 보시면 단서 나오죠. 표 위에 단. 4부터 7의 규정은 2018년 나오죠. 거기를 25년으로 고치세요. 2025년. 2018년이 아니라 2025년. 이게 시행령으로서 개정된 겁니다. 그러면 25년부터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요, 적용 배제에 대한 내용이 2025년부터 적용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는요. 자, 다시 봅시다. 적용 배제가 25년부터 적용되죠. 그러면 현재는요.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적으세요. 동그라미 4번부터 7번까지 4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묶으세요. 묶어가지고 25년부터 적용 배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이게 25년 적용 배제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럼 이건요? 요건 올해는요? 적용. 올해는 적용. 주택 적용. 이렇게 적으세요. 주택 적용. 시험이 올해로 끝내실 분들은 적용된다고 하세요. 내년에 시험 보실 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시고요. 올해 다 시험 끝나겠죠? 믿습니다. 그 조정 대상 지역, 여하튼 2주택 나오든 3주택 나오든 주택 글자 있죠? 주택이 곧 뭘까요? 건물. 건물이니까 주택에 대한 내용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D페이지 가셔서 D페이지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다주택 경우에도 22년 5월 10일부터 24년 돼 있죠. 그걸 5년으로 고치세요. 25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현재는요.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주택 글자 나오고 3년 보유하였으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적읍시다. 2주택도 적용된다라고 적으세요. 2주택도 적용된다. 괜히 또 우리나라 글자가 참 어려우니까 혼동될 염려가 있어서 간결하게 2주택도 적용이 된다. 그러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서 공제액에 대한 이로서 볼 때 보유 3년 이상 되고 토지, 건물, 입주권을 3년 보유하고 양도했다면 적용이 되는데 그때 금액 산정이에요. 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은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 기간별 공제율 곱하는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 양도 차익 거기다가 있다는 동그라미 양도 차익 동그라미 치고 위에다가 양도 가액 X라고 적으세요. 양도 가액 X 적었습니까? 양도 가액에다가 보유 기간별 공제율 곱하는 건 틀린 겁니다. 그 내용 조심하시면 돼요. 양도 가액에다가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곱하게 되면 엄청나게 금액이 크게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토지를 1억에 취득하여서 3년 보유하고 2억에 팔았다. 그럼 양도가액은 2억, 필요경비는 1억, 빼주면 양도차익은 1억. 그리고 3년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6%입니다.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10%로 가정해서 계산해 보죠. 10%였다면 여기에 대한 1,000만 원. 양도 가액에다가 10% 한다면요. 2천만 원. 금액 차이가 워낙 크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실 점이 양도 가액이 아니라 양도 차익이라는 거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유기간별 공제율인데 보유기간별 했으니까 보유기간마다 공제가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로서는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 특수 경우 두 개로 있는데 먼저 일반적 경우부터 해보죠. 먼저 일반적 경우로서 거기 밑에 표 나오잖아요. 그 표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일반적 경우의 기간마다의 공제율입니다. 그 내용을 전부 다 외우기 힘드니까 하나만 외웁시다. 하나 외운 것은 15년 이상이었으면 30% 이것만 기억하세요. 15년 이상 30% 이것만 기억했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다 알 수 있어요. 한번 해보죠. 16년이었으면요. 30%. 17년이었어도 30% 되겠죠. 그리고 이상 앞에 15. 이상 앞에 15에다가 몇 퍼센트를 곱해야 30 나오겠는가 했을 때 2% 곱하게 되면 30 나오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반적 경우는 이상 앞에 있는 숫자에다가 2%를 곱하게 되면 그 기간에 공제율 나온다. 이러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15년 이상이었으면 30% 이것만 외우시는 겁니다. 한번 해보죠. 3년 이상에서 4년 미만 그랬으면 이상 앞에 숫자 3에다가 2를 곱하니까 6% 되겠죠. 다시 7년 이상에서 8년 미만이었으면 이상 앞에 숫자 7에다가 2%를 곱하니까 14%. 13년 이상에서 14년 미만 그랬으면 여기서 2% 곱하니까 26%. 어때요? 다 외워지나요?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15년 이상이었으면 30%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고요. 다시 그 옆 페이지에서 이 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어떤 사람은 앞에 1 숫자 앞에 있는 글자는 무시하고 숫자만 딱 보신 분 계세요. 그 사람은 1세대 1주택이고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적용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했으면 비과세인데 뭔 장기복지봉제로서 계산하는 것이고 하고 의문점 생겨요. 그 의문점이 자기의 잘못된 겁니다. 자기 실수예요.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그랬죠. 과세되는 그랬으니까 요 1주택은 고가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밑에다가 적으세요.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 주택. 1세대 1주택으로서 높을 고자, 가액가자, 고가 주택. 적었습니까? 고가 주택은 가격이 높죠. 가격이 높으니까 물가 인상분에 대한 내용이 높게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공제폭을 높여줘요. 높여주는데 그때에 대한 내용을 비유해 볼까요? 비유할 때 쌀 한 톨 굴러간 것하고 수박 하나 굴러간 것하고 어디가 멀리 갈까요? 당연히 수박이에요. 가격이 높으면은 인상분이 높게 있을 것이다 해서 공제폭을 높입니다. 가격이 높으니까요. 고가 주택이니까. 그것도 몇 개? 한 개. 1주택. 그때에 대해서 공제폭을 높이는데 어떻게 높이냐면 보유기간 공제율 산정하고 거주기간 공제율 산정해서 높입니다. 먼저 N쪽 칸에서 10년 이상 거기다가 보유라고 적으세요. 10년 이상 보유였으면 40% 거기 밑줄. 그 다음에 오른쪽 칸에서 10년 이상 거주. 오른쪽 칸은 거주입니다. 10년 이상 거주 밑줄 치고 40% 합치면은요 80. 그 내용으로서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밑에다 적으세요. 참고
공간 나오죠? 거기다가 1세대 1주택으로 고가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고가 주택을 높을 거자 가액 가자 10년 보유하고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80% 공제율이 적용된다.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되겠죠? 그런 이유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다시 뒤로 가죠. 뒤로 가서 322페이지에서 장기 보유 특별 적용 시 보유 기간 계산. 보유 기간 1가로 일반적 경우 보유 기간은 보유란 말은 소유란 말과 같은 말. 소유는 취득하였어야 소유되겠죠. 언제까지 소유? 팔 때까지. 그래서 보유 기간은 7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그리고 이 가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야겠는데 이 가로에 대한 내용은 아직 안 배웠어요. 안 배웠으니까 잠시 보류하고요. 그리고 3가로 버리세요. 4가로도 버리고요. 6번도 버리고요. 이제 3번 갑니다. 3번에서 과세 표준 계산을 위한 양도소득 기본공제 이거 하는데요. 여기서 볼 때 이렇게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하여 줬으면 소득 금액 나옵니다. 이 소득 금액 가지고 각각 개개인들이 팔았음으로써 이 금액 가지고 먹고 살아요. 먹고 사니까 인적 공제로서 양도 소득 기본 공제 되는데 우리는 기본 공제로 하시면 돼요. 기본 공제 하여 줬으면 양도 소득 과세 표준이 산출된다. 이 내용을 알려준 문장이 3번 문장입니다. 과세 표준 계산을 위한 기본 공제. 자, 과세 표준 산출하기 위해서 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 뺀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내용으로서 이제 아는 거. 요 산식도 아셔야죠. 산식에 대해서 소득 금액은 소득 금액 마이너스 기본 공제는 과세 표준. 소득 금액 마이너스 기본 공제는 과세 표준. 이걸 아시면 되는데 이 내용을 외우기가 아주 까다로우니까요. 이렇게 하세요. 요 기자를 들기자로 쓰세요. 들기자 써가지고 손 들면 과표. 연결할 때 연상하는 거. 차장이 손 들면 과표. 아까 차장이 손 들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차장이 손 들기자 써서 들면 과표. 이렇게 연상됐다면 거기에서 글자가 튀어나와요. 글자 튀어나온 거 차, 장, 소, 기, 과표 나오죠. 이렇게 해서 외우세요. 차장, 소기, 과표. 차장이 손 들면 과표다. 이렇게 연상해서요. 이렇게 적어놓고 소득 금액 물어본다면 차익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과세 표준 물어본다면 소득 금액 마이너스 과세 표준.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금방 외울 겁니다. 차장, 소, 기, 과표.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돼요. 지금 오늘 하는 게 몇 문제 나오냐면 세 문제 나올 겁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이 세 문제예요. 그럼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요? 뭐 이해만 가지고 문제 푼다? 아니에요. 이해 가지고 문제는 절대 못 풀어요. 왜? 세법 풀 때는 머리 없어요. 머리 없고 좀비예요. 왜 좀비인지 아십니까? 2차 시험에서 2교시 나오죠. 2교시 할 때에 제 첫 과목에 대한 내용이 중개업법이에요. 이 과목에 대한 내용은
들을 때는 엄청나게 쉽게 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첫 글자 가지고 막 노래까지 불러줘. 그러다 보니까 쉽게 들어. 그런데 문제 풀리면 안 풀려. 왜? 토시쌈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토시쌈이니까요. 문제를 전부 다 읽어야 돼. 읽으면서 는자가 뭐 이를 받겠다면 또 틀린 거 나와. 그러니까 짜증스럽거든. 여기서 이제 다 읽어야 돼. 다 읽었어. 읽거나 풀었어. 난 다음에 그 다음에가 이 공법이에요. 공법에 대한 내용 원래 쉬운 과목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량이 많죠. 량이 많다 보니까 어렵죠. 얘도 풀었어 이렇게. 이제 계속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 그러다가 여기에서 쉬는 시간 나와요. 쉬는 시간 나오고 그리고 3교시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맨 처음에가 지적법입니다. 지적법 이거 엄청 쉬워요. 여기는 그냥 단어만 외우면 돼. 여기도요. 그래서 엄청 쉽거든. 지적법에서 한 수 돌려. 그러다가 공시로 등기로 왔어. 등기 와보니까 이거 어려워요. 등기 어렵잖아요. 안 어렵습니까? 어려울 거예요. 이게 와 이제 와서 어려우니까 다시 또 머리가 또 빠지기 시작해. 그러다가 세법 왔어. 세법 와서 문장을 보니까 한 문장에 대한 내용이 32줄, 30줄. 이 문제가 16문제 중에서 11문제. 지문이 엄청나게 길어. 심지어는 이렇게 시험지에서 반쪽이 한 문제야. 이러니까 엄청나게 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가 딱 머리가 완전히 빠진과 동시에 머리 없어. 좀비야. 좀비 되니까 뭘로 풀어야 되냐? 몸으로 풀어야 돼요. 몸으로 푸는 것이 바로 이 방법이죠. 아까 가다가 글자가 약정에 의한 이 글자 나왔다면 이제 이 글자를 포인트로 잡고 뒤에서 글자 찾기, 지은 글자 있냐 없냐 이걸 몸으로 느껴야 돼. 그걸로 푸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풀려. 이렇게 머리를 풀게 됐을 때는 그냥 찍고 나옵니다. 나와 여기서 울어 이제. 찍었으니까 울어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한 4시나 5시쯤 돼가지고 가다 발표했을 때 그때 맞춰보니까 이게 찍었던 것들이 맞는 거야.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찍신 들어왔다 해가지고 몸으로 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법은 몸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라도 연상하는 겁니다. 연상하는 것은 차장에 손 들면 과표다. 이렇게 해가지고 차장, 소기, 과표. 이렇게 적어놓고 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공제 가죠. 기본공제. 이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은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사람이면 다 적용이 돼요. 인자가 사람 인자거든요. 그래서 거기 기본공제 옆에다가 적으세요. 거주자도 비거주자도 적용 가능. 거주자도 비거주자도 적용 가능. 그리고 먼저 읽어주고 체킹해주고 설명해 줄 거예요. 323페이지 2번 공제 대상 미등기 밑줄 그 옆에 제외 밑줄 미등기 제한 밑줄 모든 양도 자산은 밑줄 보유기한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밑줄. 보유기한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이제 예습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이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은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그래서 연 250만 원 공제되는 건데 여기에서 250만 원 숫자가 나왔던 원인을 말씀드리면요. 국가에서 최저급빈층에게 매 월마다 23만 원 보조합니다. 그러면 연으로 따지면요. 250만 원 되겠죠. 이렇게 250만 원 공제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10년 보유하고 양도하였으면 연 250만 원이니까 10년 곱하기 250만 원으로서 2,500만 원 공제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모양인데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요 연에 대한 내용은 과세 기간의 연으로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말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팔았으면 250만 원 공제하겠다는 뜻이에요. 10년 보유하고 팔더라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팔 거니까 250만 원 공제. 하루 보유하고 팔더라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팔 거니까 250만 원 공제합니다. 그러면 보유기한과 관계 있다 없다? 이 사이에 팔았다면 다 공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단위로서 알 수 있는 거 보유기간과는 관계가 없다, 무관하다. 이 내용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기본공제는 인적 공제예요. 인적 공제니까 법 어긴 것만 공제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공제됩니다. 법 어긴 게 뭐냐? 미등기. 미등기란 말이 있으면 그때는 공제하지 않는다. 미등기란 말이 없다면 그때에 대한 공제가 된다. 지문이 길든 짧든 물건이 나왔을 때 앞에가 미등기란 글자가 있냐 없냐 보는 거예요. 물건 앞에가 미등기 글자가 있으면 공제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됩니다. 한번 지문 길게 만들어 볼까요? 1세대 3주택으로서 조정지역 내에 할증 세율이 적용되는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어떨까요? 방금 제가 말했던 내용에서 미등기라는 글자 없죠? 그러니까 그건 공제가 된다. 고가 주택도 공제되고 그리고 또 주식도 기타 자산도 공제가 된다. 미등기란 말이 있으면 그때는 공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미등기 제한 모든 자산이죠. 미등기를 제한 모든 자산에 대해서 공제하는 겁니다. 보유기한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문장이고요. 그리고 또다시 3번. 3번에 대한 내용 공제하는 방법이에요. 공제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읽어줄게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소득별로 소득별에다가 동그라미 소득별 동그라미 그리고 해당 과세 기간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 원 각각 연 250만 원 밑줄 이게 공제하는 방법입니다. 소득별로 공제하는 거죠. 자산별이 아니에요. 소득별 위에다가 적으세요. 자산별 X. 기본 공제만 소득별, 나머지는 다 자산별로 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가 설명드릴게요. 칠판 치우지 마세요.